일단 두 문제를 아시고 나머지 네 개를 모르신다 그러시면 합격하시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 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는 알고 두 개는 모르겠다. 근데 약간씩 뭐 이게 채점을 하실 때 모이셔서 채점분들께서 5개다 그러면 뭐 4개를 쓰면 몇 점을 주고 3개를 쓰면 몇 점을 주고 2개를 쓰면 점수를 주지 말자. 네, 합의를 하신답니다. 합의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서론, 결론을 쓰실 필요가 서론을 쓰셔야겠죠. 1번 개념을 쓰셔야겠죠. CPVC가 배관이라는 게 뭐 어떤 거다. 근데 이게 뭐 사용 이유와 적용 소화설이니까 개념을 하나 써주시고 2번 CPVC 배관 1, 2, 3, 4를 쓰시고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2개를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쓰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든지. 문제가 좀 어려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핀셋으로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어보죠. 쉽지는 않은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상 문제도 이제 3문제가 나왔어요. 대상 문제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법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관련도 이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관련도 기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는데 이번 시험은 이제 연소공학 같은 경우에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축과가 한 10문제, 9문제 정도 출제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소방기계가 12문제, 산업계가 4문제 정도.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전기 2문제, 실무 2문제 뭐 이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조금 쉬워 보였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다음에는 이제 연소공학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방 전기 쪽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반 전기 쪽. KEC가 바뀌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쪽 연소공학 쪽에 조금 좀 공부를 더 하시고 그리고 소방 전기 쪽에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규가 이제 계속해서 뭐 17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략 한 20문제 정도가 법규 문제예요. 법규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다 법규 문제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1교시부터 쭉 해도 보면은 뭐 내진도 마찬가지고 화재 예방, 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염 이런 것들이 다 비상방송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분기배관도 마찬가지고 NFPA 704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안전보건기준이고 그래서 법규가 앞으로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8년 전에 2017년도에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그때 기출 분석을 해보면 법규가 한 11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의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법규를 포기하고는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뭐 계산 문제를 한 해 만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계산 문제는 사실 이게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세 문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법규를 이제 선택을 안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든지 여기까지 폭넓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쪽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조금 같이 보시면은 연기 유해성 우리가 설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우리 뭐 광유 화상고라든지 뭐 생리적, 심리적, 뭐 또 시각적 이런 부분들의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데는 조금 이제 뭐 연기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연기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0.1에서 10 마이크로 크기의 고체액체 유입자로서 뭐 연소물질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고온의 수증기와 가스,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생성물의 응축물질, 그 다음에 플룸에 인입된 공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기라고 한다. 그래서 연기 유해성은 뭐 시각적, 심리적, 생리적 이런 요인들이 있더라. 유해성을 광유, 화상고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연기 고온층과 저온층은 이제 논문을 한 2-3개 정도 이렇게 좀 읽어봤거든요. 이제 논문을 좀 읽어다 보면 이제 결국 중성면 상부에는 고온의 연기층이 형성되고 중성면 하부에는 이제 저온의 공기층이 형성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보셔서 연기는 이제 창이나 문 개구 등 대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두력에 의해서 상승 열비 천정면을 형성해서 바닥을 향하여 내려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성대 아래 부분에서는 이제 유입된 공기에 의해서 온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뭐 조금 가스층 상승 온도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합성수지 배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CPVC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CPVC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배관의 우리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압축 공기가 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밸브가 개방이 돼서 물이 충수되죠. 물이 충수되어 있는 이제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부식 환경에 조금 노출이 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에 물을 빼내고 하다 보면 이게 잔존수에 의해서 부식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된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에도 부식이 심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물을 넘기면 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안전인증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부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CPVC 부식에 관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VC는 이 답안 자체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내용이, 그래서 뭐 사용된 부식 스케일 등에 의해서 이제 범위를 제한적으로. 그렇죠? NFPA는 이제 방사 압력이 어떻게 되죠? NFPA는 층마다 이제 동일하잖아요. 층마다 동일한 방사압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NFPA는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마찰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뭐 저층부고 여기가 고층부라고 하면 이게 부식이 생겨서 마찰 손실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층의 마찰 손실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전층의 방사압이 낮아지겠죠. 국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상층, 최말단의 방사압만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상층은 방사압이 낮아지겠지만 나머지는 괜찮겠죠.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사압이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CPVC 배관이 이제 나와서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죠. 현장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 내에는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CPVC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CPVC의 장단점은 저희 뭐 필수 노트에 있는 내용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만큼의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답안은 우리 전체적으로 답안을 보시면 양이 많잖아요. 양을 엄청 줄이셔야 돼요. 이걸 다 공부하실 수는 없고요. 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 뭐 이렇게 고려사항이 있더라. 뭐 보시면 되고, 설치 장소 이렇게 있고,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고. 이제 감압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감압 방식 그러면 그냥 펌고 아까 이렇게 해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최소 방사압을 확인하고 있고, 또 최대 방사압을 정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일반용 탄소광관을 쓸 것인가, 압력용 탄소광관을 쓸 것인가. 이제 압력용 탄소광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지겠죠. 그리고 밸브 같은 것도 이게 배관을 일반용 탄소광관에서 압력용 탄소광관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공사비용이 엄청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알람 밸브류들이 다 압력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감압 밸브가 가격이 싸지가 않거든요. 감압 밸브 우리 귀납방지옥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그거 몇 대 하게 되면 5천, 1억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걔네들이 설치해서 줄이냐면 알람 밸브의 가격이 떨어져요. 알람 밸브의 가격이 떨어지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을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감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감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최대 방사압과 최소 방사압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또 이런 압력용 부품들을 최소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펌고압과 이제 뭐 감압 방식이 있고 전용 배관 방식이 있고 부스터 펌프 방식이 있고 고가스 방식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감압 밸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감압 밸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제 저층부 고층부를 확인해서 감압 밸브를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압 밸브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감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는 게 한 10가지가 넘어요.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3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더라. 압력 설정 시험, 그 다음에 압력 유지 시험, 그 다음에
방출 시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근데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을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양이 너무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 뭐 스프링클러 헤드 뭐 이런 그 제품 검사 기술 기준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쪽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나 그 다음에 뭐 헤드 정도, 그 다음에 뭐 설계 프로그램 정도, 이 정도 보고 가셔야지 너무 많으면 양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산업안전 기준에서, 이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서 이제 내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에서는 이제 UL 170부 이제 그 5분 내 1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그 5분 내 15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화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설치 장소는 뭐 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에 의해서 폭발 위험 장소라든지 분진에 의한 폭발 위험 장소, 건축물 이제 기둥 보호 위험물에 저장 칠판 지지대, 배관 전선 등의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은 이렇게 돼 있지만 UL 170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 내 1200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내화 구조를 좀 강화해야 되겠더라. 네, 내화 구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사항이 있고 이제 설치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둥이나 보 이런 부분들 쭉 설치되어 있어요. 뭐 용기 지지대, 그다음에 이제 배관 전선에 지지대인데 이제 필수 노트를 보면 정리를 간략하게는 해놨어요. 이렇게 많이는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시험인데 좀 이게 시험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을 물어보면 공동주택의 뭐 소화기는 어떻게 하고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하고 옥내 소화전은 어떻게 하고 쭉 쓰다가 기억이 안 나면 한두 개 스킵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쓰겠는데 옥내 소화전, 비상조명 등 콘센트 설비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외우시겠죠.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암기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핀셋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GHS도 물어봤는데 GHS도 그럼 GHS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 쭉 쓰겠죠. 뭐 16개, 11개, 2개 이렇게 쓰겠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16개, 11개, 2개에 대한 특성은 또 다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지겠죠, 시험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제 재정 이유가 그래서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공동주택의 이제 구조나 건축 특성, 화재 시 특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을 이제 마련했다, 이제 제정했다. 그래서 주거 비율은 이제 60% 정도 되고 이게 뭐 62.3% 막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못 외워요. 60%고 사상자는 5년간 한 2,100명 정도, 2,400명 정도 사상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화재가 이제 미디엄 화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로 가능했는데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과연 이 미디엄 이제 표준형 스프링클러로 화재 방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거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로 방어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CMS든지 또 K값을 늘려서 115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화재가 패스트나 울트라 패스트로 진행되니까 그에 따른 소방시설을 강화해보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층 영수 확대가 빠르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들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옥내 소화전, 거주 지역의 관계인에게 편리도록 호스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조명은 세대 내 이제 화재가 정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콘센트는 아파트 경우에 계단 출입구, 2개의 경우에는 1개의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쓰시면 되기는 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쓰셨으면 되더라. 성큰 기준은 이제 기존에 성큰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피난 안전구역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이제 초고층에 피난 안전구역이 아니고 초고층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초고층의 성큰 기준을 암기하셨으면 여기 이제 이게 포함된 거, 이거 포함된 거예요. 지하 3층 거실까지 외계 전파에 면하는 성큰을 설치해라. 지하 3층까지. 이 내용을 모르시면 또 못 쓰셨겠죠. 그래서 건축심의 표준 가이드라인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더라. 이제 뭐 이렇게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방화문, 방화 셔터, 내화 채움 구조 이런 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축 피난방화법에 있기 때문에 건축 피난방화법인데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방감리가 뭐라고 소방법에 있지 않은 걸 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화재 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더라. GHS가 나왔네요. GHS인데 이제 위험물 분류 표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의 종류, 그다음에 물리적 위험성 중 폭발물질과 인화성 물질의 분류 및 신호를 설명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냥 그 종류들만 쭉 나열해서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없었는데 그 내용들도 전에는 이것만 외우셨잖아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이런 것들만 쭉 암기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암기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인화성 액체가 인화점이 얼마인지, 인화성 물질은 어떤 건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 뒤에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시험이 암기량이 엄청 많아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제가 3교시만 이제 기출풀이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강의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책도 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전에는 이거밖에 없고 이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저희 책에는. 그러니까 훨씬 책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공부하시는 것도 훨씬 어려워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유해성,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유해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하더라. 그림 문자 얘가 있고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 같은 분들이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 법규 위주의 문제들이 많았고요. 3교시에. 3교시를 잘 보셨다고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를 너무 못 봤어요. 2교시를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쓰실 수 있겠죠. 쓰실 수 있는데 문제가 화재 현상에서 방화가 의심되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래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소년제 위원 이타수 반발 이렇게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은닉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도난물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의심되는 특징을 찾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방화라는 건 이제 범죄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방 시스템은 어떤 화재에 적응하도록 만든 거죠? 소화설비, 그다음에 소방설비는 싱글 리스크란 말이에요.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싱글 리스크. 하나의 위험에 우리는 대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싱글 리스크에 대처하도록 만들었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인화성 물질을 갖고 어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을 때에는 소방 시스템으로 대처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한쪽으로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분말 소화약 때는 그 적응성을 배우셨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예전에는 시험이 3종 분말 소화약 때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A급 소화의 적응성이 있는 결국 올소 인산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내지는 법을 물어봤으니까. 무차원수도 시험이 조금 이게 어려운 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무차원수를 외울 때 그 개념만 쭉 암기하고 저는 이제 관점, 중탄, 운열, 대전 이렇게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관점, 중탄, 운열, 대전 이렇게 해서 여기도 관이고 여기도 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놀드수, 프로드수, 그 다음에 마하수, 그 다음에 프란트수, 너셀수 이렇게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뭘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식을 다 외우셔야지만이 단위를 소거를 해서 무차원이라는 걸 증명하겠죠. 무차원이라는 걸 증명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정상률과 비정상률도 그 정의를 수식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 업무는 또 마찬가지겠죠. 감리는 어떤 업무를 하죠? 감리는 어떤 업무를 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적합지성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그래서 적법성, 적합성, 그 다음에 시공지도, 그 다음에 성능평가 이렇게 이제 감리 업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의 감리가 하는 일을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그 다음에 안전, 환경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게 적합지성인 거예요.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선풍은 시험에 한 번 나왔었는데 뭐 베르누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뭐 또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얘도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마스킹 효과도. 분기배관도 이제 기출 문제고요. 기출 문제인데 또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얘기했거든요. 이게 또 나오겠습니까? 이제 역시나 뒤통수를 딱 치시는 거죠. 안 낼 줄 알았지 그러면 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고. NFPA 704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코드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단계 코드를. 그러면 그 단계 코드를 다 외우지 않은 사람은 못 쓰는 거죠. 육아반 청적함만 외워가지고는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최근에는 안 했는데 예전에 강의할 때 저는 위주, 주조, 위주조, 위주조, 안 뭐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위는 위험이고 조는 조심이고 안은 안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4개,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었는데 시험에 나왔네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쉬운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규를 많이 좀 보셔야 되고 법규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볼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규를.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걸로 보면 건축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건축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건축법과 소방법 두 개가 있는데 소방법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이 공식과 그래프가 어떤 게 있죠? 소방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화재 성장 곡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화재 성장 곡선을 보면 우리가 이 프레시오버를 기준으로 프리프레시오버와 포스트 프레시오버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소방 시스템은 어디에 중점을 주는 거예요? 프레시오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프리프레시오버에 화재를 진압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Q는 알파 T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재 성장 곡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Q는 MA의 뭐 델타 HC 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방법이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Q는 알파 T의 제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감지해서 피난하고 그 이전에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하고 그렇죠? 여기가 자동식 소화 설비고 여기가 수동 소화 설비잖아요. 소화기라든지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나오면 초기 소화에 관점을 주고 답을 풀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동식 소화 설비. 이전에 피난이 완료돼야 되고. 소방법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을 때 내가 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들부터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건축법은 이 표준온도 시간곡선이란 말이에요. 건축법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3, 4, 5, 6, 8,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5분이지만 5분의 프레시오버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게 우리가 미디움 화재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고 이 내화구조회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분 60분, 뭐 120분 가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이다 그러면 표준온도 시간곡선을 소방법이다 그러면 화재 성장곡선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뭐 계단, 승강기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잖아요. 피난 안전구역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피 공간의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이런 대피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구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겠죠. 화재가 발생하면 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열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열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피난 안전구역밖에 없지만 다른 구역도 열전달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얘는 내화 구조를 해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했으니까요.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화재를 막기 위해서 방화구획도 해야 되겠죠. 방화구획도 해야 되고 내장재가 있었으니까 불연대류를 해야 되겠죠. 실이 있으니까 비상조명등이 있어야 되겠죠.
출입구가 있을 테니까 갑종 방화문들을 해야 되겠죠. 유리가 있으면 이격을 하든지, 주변에 뭐 유리가 있으면 이격을 하든지, 망임 유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문의 사이즈가 나오겠죠. 문의 사이즈가 0.9에서 2.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도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한두 개만 더 있는 거죠. 피난 안전구역은 피난용 승강기나 특별 피난 계단이 직접 연결돼야 되고 40% 차압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고 급수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 피난 계단은 내야 구조로 해야 되고 방화구역 해야 되고 구현재리로 해야 되고 각종 방화문 해야 되고 비상조명 등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계단은 어떤 계단을 쓰는 게 좋아요? 우측으로 돌아가는 계단이 좋겠어요? 왼쪽으로 좌측으로 돌아가는 계단이 좋겠어요? 인간 행동 본능에 따라서 자위하도록 하겠다, 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쓰시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피난층으로 직접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 그 헬리포트나 구조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데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잖아요. 그 대피공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요. 열전달되면 안 되고, 내화구조고, 방화구역이고, 구현재리고, 각종방화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그리고 뭐 우리 종합방대실의 구조. 똑같죠. 단지 종합방대실이니까 뭐예요? 이제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시스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구비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구비조건. 구비조건이란 말이에요. 소화약제의 구비조건은 뭐예요? 소화약제의 구비조건. 소화약제니까 소화력이 일단 우수해야 되겠죠? 소화약제인데 소화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소화력이 우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구하기가 쉬워야 돼요. 경제적이 쌓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연이 오래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소화약제를 해놨는데 포소화약 담배포의 단점이 뭐예요? 금방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마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이어야 되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해야 되고 그렇죠? 소화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환경 영향성도 없어야 되겠죠?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이에요. 보온제의 구비 조건은 뭐예요? 보온제는 보온이 우수해야 되겠죠? 경제적이어야 되겠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시공성이 좋아야 되겠죠? 생산성도 좋아야 되겠죠?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환경 영향성이 없어야 되겠죠? 가연성이지 불연성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밸브의 구비 조건은 뭐예요? 밸브. 일단 작동이 확실해야 되겠죠? 밸브니까 경제적이어야 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밸브 안에 있는 구비 조건은 똑같단 말이에요. 다. CPVC 아까 나왔잖아요. CPVC의 특징은 뭐예요? 불연성이 좋고 난연성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용이하고 또 경제적이고 부식 환경에 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을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 샘플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단순화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엑셀을 막 찾는데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에 있는 자료들도 쭉 정리를 하고 있고 132회를 정리했는데 막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막 덮어쓰기 하다 보니까 다른 파일로 덮어져가지고 132회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구나. 아마 이제 134회를 준비하시고 135회를 준비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물론 강사들이 기출 분석을 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스스로 해보셔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방화구역이 1등이었어요. 방화구역이 1등이었고 전기화재가 2등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초고층이 완탑이에요. 보통 한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와요. 뭐 아까도 이제 성설계에 대해서 가마밸브의 시험 방법도 나왔지만 또 뭐 건축심의 표준 가이드라인도 나왔다는 거 다 초고층에서만 하거든요. 초고층에서 이제 하는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고층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고층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피난약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들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부족한데 뭐 장시간 이렇게 기출풀이를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들으실 때보다 예. 그 2교시부터 4교시 볼 때 네네. 분류대가 나오면 뭐 1번 5개가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답안지 구성을 진짜 아는 것만 딱 쓰고 나와야 되지 않으면 막 서론 돌려 결론해가지고 분량을
채우는 게 도움이 될지 요즘 트렌드는 어떨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뭐 2교시라고 얘기를 뭐 3교시라고 할까요? 3교시? 3교시로 가볼게요. 3교시다. 3교시인데 몇 문제를 아신다고요? 아니 한 두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두 문제를 아시고 나머지 4개를 모르신다 그러시면 합격하시기가 힘들어요. 세관처럼 소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한 4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알고 2개는 모르겠다. 근데 약간씩 뭐 이게 채점을 하실 때 모이셔서 채점분들께서 5개다 그러면 뭐 4개를 쓰면 몇 점을 주고 3개를 쓰면 몇 점을 주고 2개를 쓰면 점수를 주지 말자. 네, 합의를 하신답니다. 합의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을 쓰실 필요가 서론을 쓰셔야겠죠. 1번 개념을 쓰셔야겠죠. CPV 시간 배관이라는 게 뭐 어떤 거다. 근데 이제 뭐 사용 이유와 적용 소화설 그러니까 개념을 하나 써주시고 2번 CPVC 배관 1, 2, 3, 4를 쓰시고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2개를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쓰셔야 돼. 어떤 내용이든지. 그러면 만약에 배관 시공 시 주의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배관 시공 시 주의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배관을 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배관 시공할 때 어떤 거겠어요? 일단 플러싱을 잘 해야 돼요. 배관을 이렇게 플러싱을 해보면 압축 공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팡 쏴보잖아요. 그러면 그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특히 막 가스계 소화설비 배관을 걸어놓고 헤드는 안 걸고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1년, 2년을 내비둬요. 정말 이렇게 하얀 먼지가 쫙 쏟아집니다. 플러싱을 거의 못하겠죠. 근데 플러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헤드를 결합하고 그러면 이물질이 헤드를 막아버리겠죠. 그러면 제대로 방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또 CPVC 배관이니까 본드 접합을 하면 경화 시간을 충분히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되더라. 시계 깨지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써주셔서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 모른다고 배워놓으시면 점수가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암기를 물어보고 있는 시험이지만 평가는 뭘로 해요? 논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암기를 잘했으니까 합격시켜 주실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논리가 좋은 사람을 합격시켜 준단 말이에요. 논리력 있는 사람을. 그 논리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논리를 펼치라고 쪼개놓으신 거예요. 쪼개놓으셨단 말이에요. 논리를 펼치라고 쪼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보통 합격권에 가시면 문제가 나오면 3문제 이상 알아요. 3문제 이상 알고 3문제 정도 알고 1문제 정도 절반 정도 알거나 뭐 이 정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성큰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배점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2.5점, 12.5점 이렇게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몰라도 썬큰이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지하 3층까지 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내가 거기까지 모르고 초고층에서 썬큰을 배웠으니까 썬큰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럴싸하게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평가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문제도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도 논리적으로 왜 썬큰이 중요하고 지하층에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자꾸 하시는 게 모르는 문제 답안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제는 7점 맞고 모르는 문제는 5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죠. 아는 거 6점 맞고 모르는 거 5점 맞으면 떨어지겠죠. 아는 거 7점 맞고 모르는 거 4점 맞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